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6월 모의평가 해설을 할까 합니다. 네, 먼저 정치화법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땡땡 산악회에서 회비 인상을 둘러싼 회원 간의 갈등을 일견 수렴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갑은 그럼 뭐겠어요? 얘는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자,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좁은 의미 맞죠? 얘는 넓은 의미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의 관점은 학급의 의사결정 활동과 국회 의사결정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아니죠. 좁은 의미는 국회 의사결정 활동만, 그죠? 국가의 정치 현상만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아니겠죠? 을의 관점은 국가 예산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그렇죠. 넓은 의미라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이게 넓은 의미고 이 안에 좁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좁은 의미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정치가 사회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게 갑과 달리는 아니죠.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정치 관점보다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보겠죠. 반대죠.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얘는 뭐야 그러면?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 법치주의 문제죠. A와 B 모두 뭐뭐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일반적 요청을 충족하고 있어. 법치주의 유형을 볼 수 있지만 자, A는 구별된다 했어요. 그럼 봐봐.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입장이 등장하게 된 것은 B만으로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뭐야? B는 형식적 법치주의겠죠.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 그럼 A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하면은 실질적 맞죠? 자, 니은 볼게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왜요?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일단 통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가에서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얘든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모두 법률로 정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법치주의잖아요. 그죠? 법치주의.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그는 왜 안 될까 그러면? 4번이긴 되겠네요. 나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주도록 요청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봐봐. A는 B와 구별되는 건데 국가 권력의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주도록 요청한다. 얘는 그냥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리글은 되지 않습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디서만 봐야 되냐? 마지막 줄만 읽으시면 돼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권리는 뭐죠? 국민주권주의죠. 국민주권주의.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야, 그냥 1번이잖아. 그죠? 다. 2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상호주의 나왔으면 뭐야? 국제평화주의죠. 이거는 3번. 자, 얘는 분단국가 나왔으니까 평화통일지향이고요. 4번. 문화, 국가의 원리. 마지막은 뭐야? 이거는 경제 나왔으면 복지국가의 원리죠. 네. 너무 쉬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게 작년 구모였나 수능이었나 F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까지만 해도 이렇게 과한데 F까지 나오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A는 B의 동의를 얻어 C의 장과 D의 장을 임명한다. 자, 어쨌든 어떤 장관 또는 어떤 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뭘까요? 장관이 아니죠. 어떤 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A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뭐야? B의 동의를 얻어. 자, 대통령은 뭐의 동의를 얻겠죠?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C의 장과 D의 장을 임명한대요. 자, 근데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D.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건 뭐야?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D가 헌법재판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C는 뭐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국감대대헌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국무총리, 감사원,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C는 뭐겠어요?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그럼 뭐야? 대법관은 아니겠죠. 대법관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럼 C는 대법원이 되겠죠. 그리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E는 뭐였어요?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하여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으로 단체 회계검사는 뭐야? 감사원이죠. 자, 볼게요. 자, 국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비준 동의권이 국회에게 있는 거겠죠. 틀렸습니다. 자,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관할합니다.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명령 규칙의 위헌성, 미흡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최종 심사권 가지는 것은 헌재가 아니고 대법원이었습니다. 자, 헌재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A를 대통령이 견제한다고 했는데 탄핵 소추권이 아니라 탄핵 심판이겠죠. 탄핵 소추권은 국회에게 있는 겁니다. 틀렸죠. E는 B에 대한 국정감사권. 국정감사는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국정감사,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은 국정조사라 했죠. 5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A가 뭐야? A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B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대요. 그러나 인사 권한을 가진 A의 요청 없이는 B가 인사청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A. 그러면 뭐야?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자치단체장이라 그랬죠. 그럼 B는 뭐겠어요? 당연히 의회가 되겠죠. 의결심의하는 기관이니까요. B가. 그럼 A 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 주민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무슨 의원? 비례대표 의원만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의회는 장이 편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맞아요? 당연하지. 뭐 이거는 뭐 틀린 말이 없죠. 아이씨. 참. 자, A와 달리 B는, 그러니까 장과 달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규칙은 봐봐.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맞죠? B와 달리, 그러면 의회와 달리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B와 달리 A는 반대로 됐죠. A와 B 모두 중앙정부가 수평적 아닙니다. 수직적입니다. 아이고 왜 이래 글씨가. 자, 제가 3번. 자, 규칙 제정하는 건 당연히 장이죠. 의회가 아닙니다. 의회가 제정하는 건 뭐야? 조례죠. 이게 잘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 2번인데 왜 3번이 이렇게 나오지 이랬는데. 자,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쵸?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영역에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공허한 것에 불과해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A가 보장되기 시작했다. 빈곤으로부터 자유에서 출발한 A는 인간의 존엄 나왔고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뭐요? 사회권이죠. 사회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권리.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죠?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죠. 기본권 침해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청구권이죠. 틀렸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는 뭐죠? 헌법에 열거되어야 합니다. 사회권은. 그죠? 틀렸고.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 자, 이거 그냥 바로 4번입니다.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라고 했는데요. 사회권은 근대 입헌주의가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헌법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볼게요. 헌법 소원심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 구제 제도라는 본질을 가진다. 본래적 의미의 헌법 소원심판인 A는 헌법 소원심판은 두 개로 나뉘죠. 헌법 소원심판 첫 번째는 권리 구제형, 두 번째가 위헌 심사형이죠. 근데 여기는 본래적 의미라고 했으니까 봐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의한 거죠. 그거는 바로 권리구제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A가 되겠네요. 자, 볼게요. 그렇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B를 재청 신청하였으나, 자, 볼게요.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을 어디다 재청 신청하죠? 각급 법원에다 재청 신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법원이 안 돼, 돌아가, 안 바꿔줘 하면서 기각을 해요. 기각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재청 신청자가 누구한테? 헌법재판소한테 뭘 할 수 있어?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B는 뭐겠어요? 먼저 뭘 재청 신청한다 그랬어? 각급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그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C가 되겠죠. 그렇죠? 자, 기억 볼게요.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의 재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 뭔 소리야? 위헌 법률 심판 재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게 그 전에 위헌 법률 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한 그 당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없겠죠. 기억 맞게 됩니다. 자, 위헌 법률 심판과 달리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니죠. 일단 이 둘 같은 경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든 뭐든. 그렇죠? A와 C, 그러니까 권리구제형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은 권리구제형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정치 참여 집단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B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임. A의 공천, 자, 공천 나왔죠. 공천 받으면 뭐예요? 공천 나오면은 바로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야?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B라고 했습니다. B는 특수 이익이란 말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익 집단입니다. 그럼 C는 뭘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거니까 시민단체가 당연히 되겠죠. 자, 정당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죠. 정치적 책임 지죠. 자,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자, 여러분들, 산출을 담당하는 그리고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합니까? 정책 결정 기구도 아니고요. 산출도 아닙니다. 이익 집단은 투입에 해당되고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닙니다. 자, 당정협의회 나오는데 시민단체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입니다. 예,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획득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익 집단과 달리 시민단체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건 뭔 개소리야. 틀렸죠. 자, 이제 정부 형태와 선거구 문제가 이번에 합쳐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볼게요. 현재 전체 의석수는 200석이에요. 전체 의석수 200석이고 A당 96, B당이 101, C가 3인데 이거 봐야지. 일단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했대요. 그러니까 얘랑 달라요. 정부 형태가. 자,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때는 동일한 거야. 근데 얘도 동일하지만 얘만 다르다고 혼자. 그 말 하는 거야.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일단 갑국 보자면은 전체 의석수 200명인데요. B당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했죠. 그런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A당이래. 자, 그러면 과반수를 차지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의원내각제로 하면은
연립내각이 구성될 수 없죠. 왜요? 이미 과반수 이상 차지했으니까 B당이. 그래서 B당에서 무조건 행정부 수반 소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당에서 나왔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거는 대통령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 대통령제겠죠. 대통령제. 얘만 혼자 의원내각제겠죠. 맞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이건 이따 선거구 문제 풀 때 하시고. 자, 볼게요.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결국 우리는 갑국에서 T시기 때는 대통령제, T 플러스 1시기 때도 대통령제, 을국에서 T시기 때 대통령제, T 플러스 1시기 때 의원내각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볼게요. 갑국은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강요가 의회 의원 감식할 수 없습니다. 있는 거는 의원내각제고요. 없는 거는 대통령제니까요. 을국은 T 플러스 1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를 둘 다 지위를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인데 T시기 때 대통령제였잖아. 그럼 틀렸죠.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법률안 제출권을 둘 다 가지지 않겠죠. 둘 다 대통령제였으니까. 그렇죠. T 플러스 1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선출한. 뭔 소린가 한번 볼게요.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야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별도의 선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은 의원내각제죠. 틀렸습니다.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져. 법률안 거부권 뭐야? 이거는 대통령제죠. 그러면 T 플러스 1시기에는 갑국이 대통령제였잖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고요. 이제 선거구 문제를 풀 건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그럼 뭔 소리야? T시기 갑국과 을국은 선거구 수가 100개면 전체 의석수가 100명, 100석. 그죠? 그리고 선거구 수가 200개면 전체 의석수가 200석. 이런 얘기겠죠. 자, 근데 지금 T시기, 갑국의 T시기는 전체 의석수가 200석이래요. 그러면 갑국에서는 지역구, 선거구가 200개라는 거야. 그죠? 을국에서는 100개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뭐야? 이 말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한 선거구당 한 명의 국회의원만 뽑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적용하여 라고 했는데요. 자, 10번 볼게요. 자,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야. 근데 봐봐. 왜 그러냐. 일단 한 지역구가 있어요. 그리고 1등, 2등, 3등이 나왔어. 이렇게 4등, 5등. 근데 한 명만 당선돼. 이럴 경우에는 표에 어쨌든 이 1번에 찍은 사람들 그 표의 등가성이 어때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왜요? 1번 찍은 사람만 당선됐으니까. 1번만 당선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2등, 3등까지 당선이 됐어. 그러면 1번을 찍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2등, 3등까지 다 당선돼 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너는 뭐 월급을 3분의 1번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바로 중대선거구제다. 근데 얘는 지금 소선거구제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계산도 굉장히 쉬웠어요. 이번 6모는 선거구 계산이 굉장히 쉬웠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유권자 1위는 그죠. T 플러스 1시기에는 변경됐다 그랬죠. 볼게요. 유권자 1위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수를 선출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의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에서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큰 수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볼게요. 현재 52 더하기 37 더하기 11을 해주시면요 100이 나옵니다. 100. 그러면 아까 지역구가 몇 개라 그랬죠? 지역구 선거구 50개라 그랬잖아. 근데 의석수는 100석이다. 그럼 뭐야? 한 선거구당 2명 뽑는다 라는 것입니다. 얘는 소선거구제가 아니죠.
자, 근데 계산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볼게요. 자, 그러면은 비례대표는 몇 석이란 얘기겠어? 비례대표는 100석이란 얘기겠죠. 왜요? 전체 의석수가 200석이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지역구 의석수 볼게요. 지역구 52, 37, 11. A, B, C당 비례대표 볼게요. 일단 소수점을 제외하고, 일단 이건 100이니까 비례대표 의석수는 100명이니까 그냥 48.8에서 48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요? 퍼센테이지는 어쨌든 100%가 최대니까. 그죠? 일단 48명 들어갔고요. 33명 들어갔고요. 17명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합쳤을 때 딱 100명이 되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198이면 되죠. 198이 되니까 두 명을 소수점 첫째 자리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한 석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죠. 8, 7이니까. 그러면 총 A석은 101석, B석은 71석, C석은 28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00석이 되겠습니다. 자, T 플러스 1시기 을국의회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죠. 과반이라는 게 절반 초과예요. 그래서 100일 절반이 딱 100인데 그거를 초과했잖아 지금.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D 플러스 1시기에 적용된 을국의회 의원 선거 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뭔 소리냐? 비례대표제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잖아. 리얼 볼게요.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모두 1인의 후보자만 공천했다. 1인 아니죠. 여기로 바뀌었을 때는 전체 선거구가 50개로 축소했다 그랬는데 의석 수는 100석인 거 보니까 지역구 의석 수는 100석인 거 보니까 T 플러스 1시기의 을국은 지역구 한 지역구당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소유한 땅에 상가를 지으려고 소유 나왔죠. 그 우리가 뭐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읽어보죠. 내문해무법에 따라 수립된 땡땡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민원인 소유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상가를 짓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한 거겠죠. 봐봐. 땡땡법 취지에 반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이라는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획의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이거는 뭐야? 계약 공정 원칙이죠. 계약이랑은 상관없어요. 얘는 소유권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나와야 될 겁니다. 2번, 4번. 자, 둘 다 이거는 계약자의 원칙이겠죠. 경제적 약자. 이건 뭐죠? 5번 볼게요. 고의나 과실. 이건 뭐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겠죠. 그럼 3번이겠다. 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 얘가 내 땅인데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상가를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됐대. 반려됐대.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 때문이다 라고 해서 내 땅이 소유권 공공복리에 따라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특수불법행위가 나왔습니다. 특수불법행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청소년이 있네요. 14세. 근데 그의 부모가 누구죠? 여행을 떠났대요. 부모 여행 떠나가지고 그러면 엄마 친구였죠. 엄친이라고 적어볼게요. 엄친 B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대요. 자, 오케이. 그럼 B는 자신의 반려견과 A를 데리고 친구 C의 생일 파티에 갔대요. 그 다음에 반려견 데리고. 자, A가 C 소유의 어항을 실수로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자 B도 반려견을 데리고 A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한편 골동품 판매업자 D는, 그러니까 D는 뭐야? 사용자죠. 사용자. C와 땡땡 도자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D의 종업원 E는 피용자겠죠. C의 집으로 땡땡 도자기를 배달하던 중 A를 보지 못해 오토바이로 L을 친 거야. 그래서 다치게 하고 배달 중인 땡땡 도자기도 파손되었다. A를 찾던 B가 관리상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자, 피용자를 E를 반려견이 물어서 다치게 한 것이죠. 예, 한번 볼게요. A가 어항을 깨뜨린 채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A는 C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법행위는 자,
이게 형법이랑 좀 다르게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합니다. 고의나 과실 둘 다 된다는 거야. 그럼 틀렸죠.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A의 부모는 C에 대해서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자,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야지 특수불법행위를 지는 거죠. 그죠? 근데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특수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가 뭐야? 친구죠. 엄치는 이에 대해서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동물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부주의한 점유자죠. 네.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불법행위를 집니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D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D, 사용자는 A죠. A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종업원이죠. 이는 그 피용자라고 하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은 특수불법행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아유 뭐야 틀렸죠. 어디였어? 5번 볼게요. 피용자는 이는 C에게, C가 뭐죠? 친구죠. 땡땡 도자기 파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이 책임을 지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E가 아니라 D겠죠. 계약을 한 사람이 D와 계약을 한 거니까 E는 그냥 종업원이죠. 13번 보겠습니다. 갑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갔다가 잃어버리자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찾아오라고 생명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협박 나왔습니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을은 병, 정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대. 이후 경찰은 을과 정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13세인 병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검사는 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협박을 받았으면 뭐가 없죠? 책임성이 조각됩니다. 정은 절도 행위 당시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 이것 또한 책임성이 조각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을과 정에 대해서 각각 불기소 처분하였다. 한편 검사는 협박 행위를 한 갑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볼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수준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없는 게 아니죠. 보호처분을 받아야겠죠. 오히려 검사는 을에 대하여 법적 비난 가능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책임이라 그랬죠. 책임성. 을에 대하여 을이 뭐 했는데? 을은 협박을 받았죠. 협박을 받으면 책임성이 없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13번에 2번은 틀렸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을, 정과 달리 갑에게는 무죄 추적. 이건 뭔 소리야. 그죠? 검사는 갑의 행위가 정당행위 아니죠. 이거는. 자, 5번. 검사는 정의 절도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왜 이래 이거. 자,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 뭐라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위법성이 조각됐으면 책임까지 오를 일이 없겠죠.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갑은 17세래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을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법정 대리인 병에게, 그러면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 되겠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병은 갑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동의했대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대. 그럼 용돈은 처분을 할 수 있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정 대리인에. 그렇죠. 그 후 을과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만 원씩 벌고 있던 갑은 기가 중 정의 화장품 판매점 앞에 게시된 땡땡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살려고 정에게 땡땡 화장품을 광고의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은 5만 원인 네모네모 화장품도 감튀게 구매해야만 이 동그라미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이에 갑이 땡땡 화장품뿐만 아니라 네모네모 화장품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15만 원을 건네자 정은 좋은 선택이라고 하였다. 자, 볼게요.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병이 갑을 대리 안 된다고 했어요. 갑은 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4번. 그죠? 자, 봐봐. 이 근로계약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뭐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취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근로계약 너무나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허락 딱 받았고,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틀렸죠. 자, 갑과 정이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은 갑의 청약과 정의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여기 보면 정의 청약과 갑의 승낙을 알 수 있겠죠. 갑은 정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을 병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용돈을 사용했잖아요. 용돈은 허락된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정답 5번이겠네요. 정은 병에게 갑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용돈을 범위해서 화장품을 구매하였으므로 뭘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확답 촉구까지 할 수 없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A 회사 직원인 갑은 회사로부터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으나 육아를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이 근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사유로 A 회사는 갑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대요. 참 쉽지 않네요, 저거.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땡땡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됐대.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중앙노동위원회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누가? 갑이 재심을 신청하였대요.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 재심 결과에 대해서 그죠?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대요. 누가? A 회사가. 누구에게? 중앙. 여기에게.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갑이 공휴일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누구야 여기서? A 회사죠. A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네모네모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남녀 고용 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야? 여기선 지방노동에서는 기각을 당한 것이 뭔가 수용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A 회사가 태클을 걸고 있는 거야. 근데 대법원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간 거야. 그런데 대법원은 3심이겠죠. 고등법원의 한 판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A 회사가 갑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 행위는 뭐야?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이게 아닙니다. 갑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노동조합은 A 회사에 해고 통보, 자, 해고 나왔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야. 무당해고가 아니라. 그죠? 3번 보겠습니다. 갑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0일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리가 없겠죠. 이거 외우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갑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어디야?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5번 볼게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와 네모네모 고등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네, 중앙에서는 저기 어떻게 보면은 좀 노동자 편을 들어준 거죠. 갑 편을 좀 들어준 거고 칠모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칠모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뭔 뻘소리냐 지금 칠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자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와 자 고등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지금 고등법원은 누구 편을 들어줬어? 회사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회사 편, 노동자 편 다르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자, A국 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법적 평가를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웃겨요. 이거 문제가. 당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어. 인생을 낭비한 죄! 이러고 있어요. 게다가 남을 모욕한 죄. 자, 이 굉장히 이상하죠. 인생을 낭비하다는 게 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뭐야 그러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맞죠? 성무법률주의는 아니고요.
내무내무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무슨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세무조와 비교하여 내무내무조는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맞습니다. 자, 내무내무조를 적용하여 갑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없어요. 니은 1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가족관계화법 단원이죠. 가족관계화법은 워낙 막장이 많아가지고 볼게요. 자, 갑과 을은 법률은 법률상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대요. 갑이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을은 친구인 병으로부터 B가 아니죠.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하였대요. 한편 병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중병에 좀 걸렸대 이렇게.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병의 친생자가 있었는데 그 B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몇 년 뒤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합의했어요. 그럼 뭐야? 협의상 이혼이겠죠. 협의상 이혼하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법원에 나서던 중.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혼 신고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 얘는 뭐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 그 중에서 뭐라는 거야? 얘는 뭐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을이 사망했대요. 자, 그럼 현재 병원에서 아직 살아있다 이 얘기고요.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아직 을과 병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자, 을의 사망 시 A와 B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녀와 배우자만 조금 동일하지 않지. 자녀들은 다 똑같습니다.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채무까지 같이 전가가 되기 때문이죠. 갑과 을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A에도 아니죠.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B는 병의 상속인이 된다. 이미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부모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병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슬프긴 하겠죠. 친엄마가 죽었다니까 당연히 슬프긴 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이 병에 뺨을 때리고 병을 향해 갑 소유 고가에 화분을 집어던져 화분이 깨지면서 병이 상해를 입었대요. 갑이 을과 병을 말렸으나 흥분한 병은 갑을 폭행하였고 갑은 전치사주에 상해를 입었대요.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는 을과 병을 각각 기소하였대. 1심 법원은 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병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항소하였고 병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18번. 을은 검사가 발부한 자 여러분들 검사는 청구하고요. 판사가 발부합니다. 검사가 아니라 판사입니다. 을은 항소심에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구속적부 심사는 여러분들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리야?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항소심이든 뭐든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적부 심사를. 그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병은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죠. 뭐야?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뭐야? 선고유예고요. 얘는 뭐야?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내가 형을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을 선고하기 위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선고유예고요. 그래서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자, 병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형사보상제도는 여러분들 뭐야? 무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그리고 또한 기소됐으면은 무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금된 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얘는 집행유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가 없죠. 갑은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을과 병에게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배상을 받을까요? 즉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야? 을과 병이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19번이네요. 자, 자, 우리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죠. 일단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자, 일단 갑 보겠습니다. 사회자 보겠습니다. A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리자 이웃 국가인 B국도 군비 지출을 늘려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은 뭐라 그랬냐? B국은 A국의 군사력 증강이 자국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뭐야 얘는. 뭐야? 현실주의적 관점이겠죠. 얘는 뭐겠어요?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B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A국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가 나서서 국제기구 나왔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유겠죠. 을의 관점은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수단 아니죠.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협력 너무 많죠. 정답 3번입니다.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관계로 보편적 선과 윤리이자 이건 너무 을이잖아, 그죠?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모두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게 바로 자유주의적, 현실적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20번 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국은 을국과의 전쟁에서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요 사법기관인 A에 제소되었다. A 뭐예요? 국제사법재판소겠죠. 아셔야 돼 이거는.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살인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국 군인들이 전쟁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B는 뭐야? 안전보장 이사회겠죠. 너무 쉽죠? 자, 그동안 B는 병국의 거부권 행사로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었대요. 그렇죠? 자, 볼게요. A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걸 가진다고 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을 갖지 않습니다. 틀렸어. 니은 볼게요.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렇죠. 이게 뭔가 구속력을 가지거나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볼게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의 의견은 공고적 효력을 가진다. 그럼 뭐야? 얘는 주요 기관은 얘는 총회겠죠. 근데 B가 총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리얼 볼게요. B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 맞습니다. 니은 리을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화법 20문제 모두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덥죠. 많이 덥지만 열심히 하시고 6모는 이제 평가원에서 낸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떻게든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총평은 6모는 정치화법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특히 선거구 문제도 이렇게 엮어서 나오는 건 되게 신유형이거든요. 항상 20번에 나왔지. 그래서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정부 형태로 엮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주시고 6모는 계속해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도 어쨌든 평가원 시험이고 좀 퀄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함정이랄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문제 답이 딱딱딱 잘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모 정치화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